지금부터 우당 이혜영 선생 교육문화재단 후원에 주관하는 제3차 우당 교육 콜로퀴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당 교육 콜로퀴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운대학교의 김정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0일 날 아주 기쁜 일이 있었죠. 이번에 광복회장을 취임하신 우리 우당 교육문화재단 이종찬 이사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광복회장 그 선거에서 제가 23대 광복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이 후원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광복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60년 전에 설립한 국가의 하나의 원로단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권위와 존경을 받은 단체인데, 그동안에 이제 선배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사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후손 2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2세 시대가 되자마자 선열들의 그 정신이 제대로 이어지질 못하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서 오히려 국민에게 원로단체로서의 면모보다는 부담을 드리는 그런 단체로 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회장이 되어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게 부채가 20억이나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이것이 가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이게 정부에 우리가 보조를 받는 단체인데 정부에서 보조를 줄 때 이런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보조를 제대로 주게 될까 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거 컴퓨터 서버도 없는 단체가 됐습니다. 서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를 지금 참 궁금할 정도로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어떻게 이런 단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시일에 해결되지는 않고 한 1년차별로 이렇게 스케줄을 세워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호사카 유지 선생,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우리 호사카 유지 선생이 일본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무슨 나라를 세울지 모른다면 이거는 방향을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돼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독립운동의 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말하자면 성숙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체성의 1조는 뭐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919년까지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을사늑약서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의 독립운동은 일종의 왕정을 다시 복귀하자 하는 것이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서부터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나라가 왕의 군주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19년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3.1 독립선언이 기폭제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48년에 임시자가 빠지고 대한민국 정부로 이게 탈바꿈한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그대로 지키면 이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왕 이 19년에 김인현 독립선언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투쟁했다는 것도 잘 모르고 단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건국론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광복회의 제일 정문 앞에 저는 뭘 세우느냐, 이 스크린 이걸로 대한민국 105년,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대한민국 105년 6월 29일. 19년서부터 기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문제를 보고를 드리면서 저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도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종찬 이사장님의 광복회장 취임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행사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거기서 보이는 대로 일본이 보는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이제 뜻깊은 강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은 1956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서 동경대학 공학부를 졸업하시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박사를 학위하셨습니다. 그 후에 1988년부터 한일 관계 연구를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며 한국 체류 15년 만인 2003년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독도 공로상, 2013년도에 홍조원정 근정 훈장, 그리고 2018년도에 독도 평화대상 특별상을 시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회활동과 저술활동을 하시면서 명실공히 독도 지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세종대학교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이시며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고, 다 나머지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한국에 온 지는 35년이 됐고요. 남자아이가 둘이 있습니다만은 다 한국군도 잘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애들을 보니 사람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와이프도 한국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쭉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한국 체류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보는 한국의 독립운동,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는 하나의 독립운동의 아주 큰 역사적인 시대区分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을 먼저 들으신 것이 대단히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은 내용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일본이 보는 한국의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조금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시각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한국이 독립한 것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이 원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소련이 당시 일본하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으로 항복한 것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 항복된 것이 아니다. 이게 일본의 시각이자 한국 안에서도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시작하기 전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시각은 또 달라요. 이것은 친일을 떠나서 북한은 당시 소련군과 김일성 부대가 북한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일본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열등감 같은 게 없다.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보는 시각은요, 독립운동의 시각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의 독립운동.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총나라로부터의 독립운동 이런 식으로 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 간점기, 바로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목표로 한 독립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군의 근정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까지의 그러한 독립운동. 이것도 역시 독립을 완전히 얻기 위한 하나의 노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일본에서는 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조선 왕조 시대의 독립운동. 이것은 대한제국까지 이어져서 가는 부분인데요. 바로 총나라하고 맺고 있었던 제뽕 관계,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내용이 독립운동으로 일본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시각이기 때문에 일본 쪽의 여러 가지 내용을 일본은 물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이때 이 시대에 바로 한국의 개화파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작은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 제1조를 보면 조선은 자유지방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선은 차주지방, 차주의 나라다. 이것은 현재적인 상식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이 말을 삽입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거죠. 바로 총나라하고 조선의 제뽕 관계를 끊겠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를 일본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일본의 영향하에 두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촌나라와 그 조선의 관계를 끊다라는 그러한 목표였고 그것을 달성한 것이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그때 촌나라에게 조선 왕조는 이러한 조약을 맺어도 되는가 이런 식으로 사실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촌나라는 아시다시피 다른 서양 여러간들하고도 굉장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양 여러간들이 당시 촌나라를 많이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도 그 가다로운 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 촌나라는 일단 이 조약을 그 수용하는 것을 조선에게 허용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였어요. 바로 조선 안에서는 조선 개화파가 강하게 탄생이 됩니다. 조선 개화파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 개화파하고 또 그 온공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급진 개화파가 바로 촌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박규수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오르글은 그 만엔 집회에 나와 있는 오르글입니다. 자, 다음을 가겠습니다. 이 급진 개화파의 중심 인물 김옥균이죠. 김옥균이 중심이 돼가지고 1884년 갑신정변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은 사실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 계열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선을 개화시킨다. 그 고종 정권을 자신들의 영향하에 두면서 개화, 그러니까 근대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변을 일으켰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촌나라가 개입해서요 3.1 초나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 10년 정도는 당시 조선은요 온건 개화파와 스그파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당시의 고전 정권을 스그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그파하고 온건 개화파가 이끄는 시대가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온건 개화파는 촌나라 중심의 자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강이라는 것은 개화의 바로 중급말이었던 거죠. 또 말씀드리면 개화라는 말은 문명개화라고 하여서 일본 말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사용한 말을 당시 급진개화파는 후쿠자와 유키치하고 대단히 친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단 촌나라가 그래서 갑신정변 김옥균 폐후에 있는 후쿠자와 라인이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요. 촌나라가 10년간 더 조선에 대한 그 압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10년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청일 전쟁이 있었고요. 청일 전쟁으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만명하거나 또 미국으로 만명한 급진개화파들의 힘이 세졌습니다. 그 중심이 소재빌이었죠. 소재빌은 김옥균의 그 지도하에 있었던 갑신정변 때는 14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에 또
파악했고요. 갑신정변 실패 이후는 일본으로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소재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재필은 아시다시피 독립협회를 그렸고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때 독립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존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었고 또 조선의 진정한 독립 그것을 듣다는 말이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 측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본 측의 시각이 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 쪽하고 또 통하는 일본 쪽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본 측만의 시각이 나오면 제가 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시각이 아닙니다. 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소재필이 계속 도왔고 대한체극이 출범이 됩니다. 1897년 그때까지 조선은 대한체극이 되었고 고정 임금이 바로 고정 관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개화파들의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요, 사실 대한제국이 만들어졌던 그 페이프를 보면 면성황후 씨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곳으로 위변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위변 때문에 당시 일본의 세력은 한반도에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일본 세력은 쫓겨난 것입니다. 악한 바촌으로 러시아 콘사관으로 옮겨간 고종은 그때 진일 내각을 다도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또 민중들에 대해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친일 내각이라는 것은 당시 김혼집 내각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김혼집 내각에 많은 사람들은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위변들에 의해서요. 그렇게 하여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일본 세력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으로 일본이 사실상 한국 전체를,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절호의 기회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때는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한반도에 간섭을 하지 않는 공백의 윤영간이라는 기간이 왔습니다. 이때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혹시나 현재 국계에 해당되는 민해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울산의학 같은 것을 쉽게 일본이 당시 한국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일본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의학이 바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관여한 이유는 그때 고종 황제도 울산의학을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에 관여했을 때 고종 황제는 민중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토 히로부미는 당신들의 나라는 의회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민중들의 의견을 듣는 것인가? 모든 것은 황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서 그래서 고종 황제는 그 자리에서 떠났고, 그렇죠.
나머지 그 8명의 태신들 중 울사 5족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울사 누계약이 불법적으로, 왜냐하면 반제의 직인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맺어진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민해 국계가 없는 상황을 상당히 이용했습니다. 그러한 내용.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가 일본의 논리예요. 일본의 논리에 의하면 당시 내부적인 갈등으로 한국 안에서 민해를 국계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것이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됐다. 오히려 일본의 침략이라는 요소보다 한국 안에 그 제재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일본 쪽의 시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한 민해가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은 침략을 감행했을 것이라, 이것을 또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의 대립 상황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좀 흘렀고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쭉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도요. 자, 이 안중근 사건에서의 일본 논리가 뭐냐?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은요. 그 가운데 그 노란 색깔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위변투쟁이 한일 병합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게 일본의 시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원래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을 포호국으로 만드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병합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일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논리를 보면 우리의 연구가, 제가 우리라고 할 때 한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한국의 연구의 방향, 운동의 방향이 뭔지 오히려 일본 논리가 다 알려줍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때 위병 활동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 위병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완벽하게 둬야 한다라고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러니까 위병 활동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그때까지는 병합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완전한 식민지화,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토 히로부미의 마음이 바뀌었다. 네, 그 시점에서 사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일본의 논리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제 간점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본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뽑아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1 독립운동으로 조선인들이 많이 고르기 해가지고요. 이제 이것은 특히 무력투쟁, 독립군, 광복군에 이어지는 그러한 그 부분인데요. 특히 간도라는 만주라고도 하잖아요. 그 지역에 항일 무장 조직이 많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야스쿠니 신사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독립군의 활동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사건은 바로 봉오동 전투 영화도 됐고요. 이 봉오동 전투는 1920년 2월 7일이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봉오동 계곡에서 두만강을 건너온 일본군을 거의 다 괴멸시켰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피해는 160명 정도 있었던 일본군의 대부분 90% 이상 150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그리고 부상, 나머지는 부상, 그러니까 모두 사상된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대단한 승리였어요. 자, 여기서 일본 논리가 뭐냐? 이 봉오동 전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본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아예 뭔가 왜곡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을 경우는 아예 역사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이게 일본의 수법이거든요. 우리는 이거 알고 있고 영화에서 나왔지만,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에 그 영화가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찬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홍범도 장군이죠. 자, 이러한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상세한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논리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천산리 전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자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숫자, 그러니까 일본군의 피해 상황을 축소시킵니다. 엄청나게 축소시킵니다. 거의 피해가 없었다. 이게 일본의 결론입니다. 천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21일이죠. 그리고 26일까지 역시 간도에서 있었던 그러한 독립군의 승리한 전투였는데요. 여기에는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또 이범석 장군이 참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가지고요. 일본군의 사망자의 숫자라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독립운동 지혈사라든가 대한민국 전단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래 특에는 45년 이후에 한국에서 출판된 그러한 자료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도 대충 1000명에서 많게는 3,300명까지 일본 쪽에 큰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확실하게. 특히 1920년에 박은식 선생님이 낸 이것은 그때 자료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신빙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자료에는 900명에서 1600명의 일본군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더 정확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일본은 이것을 완벽하게 축소했습니다. 이게 일본의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결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일본의 사상자가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 명 안팎에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은 촌산리 촌도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왜곡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내세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연구 논문보다 일본의 연구 논문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그 세계에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잘못하면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 한국의 인구가 일본보다 그 3분의 1을 보다 조금 높지만요. 일본은 1억 2천만, 한국은 5,600만이니까 일본은 2배 조금이죠. 그러나 연구자의 숫자가 많습니다. 일본은 하나의 예를 들면 신라의 거르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그것만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이 15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신라의 거르품제만 연구하는 학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라는 부분에서 왜곡하는 연구 굉장히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떻게 왜곡하는지도 저는 왜곡 안 하지만 저는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왜곡하는지 금방 보입니다. 학자끼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싸우는 거잖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요. 그게 카르 마르크스라든가 엥겔스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뭐 프랑스라든가 여러 곳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엄청난 논리를 다 내세웠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부정하고 이긴 게 카르 마르크스, 엥겔스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먼저 학자로서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 논리적인 투쟁. 이 부분이 역사 문제에서도 그냥 논문 쓰는 사람들 그냥 논문만 쓰고 있다. 이거 편한 일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투쟁입니다.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또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독립군이죠. 독립군은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곳에서 집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자유시에 집결한 여러 독립군들은 거기서 내부적인 또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 주도권 싸움이 독립군 사이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적군, 이거는 러시아군이죠. 러시아의 적군이 무장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당시 독립군이. 그래서 러시아 적군에 의해서 거의 정멸을 당합니다. 이게 독립군은 여기까지로 거의 모습을 감춰버렸다. 이게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광복군이 나올 때까지 공백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일본은 여기서 어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혹은 숨기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바로 아래쪽에 밑줄을 친 부분입니다. 러시아 적군에 일본이 사실 굉장히 많은 교섭을 합니다. 그 폐후에 러시아 제전 붕괴, 그때 붕괴를 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시베리아에 질병한 일본군이 러시아 모르셰비키 전부, 당시는 모르셰비키가 됐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독립군 무장 해제를
몇 번이나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당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조선의 독립군 무장 해제를 요구했고, 자, 이게 일본이 패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본 쪽에서 말하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 말을 안 하는 부분은 이거 역시 조선 내 대립으로 분해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일본의 배후의 작업을 말할 경우는 일본은 그때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반박할 수 있는 논리라든가 그 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논리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거 너무나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사실도 크게 부풀어 가지고 뭔가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나갑니다. 네, 그게 뭐 쳤다라기보다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너무 우리는 그 앞에 연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가 이어져서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윤봉길의 위고, 이제 김구 선생님의 임정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임정이 이제 독립군하고 광복군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죠. 바로 1931년 한인애국단이 결성되었고요.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님이 전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인에 대한 암살 계획을 실행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전장 이사장님의 선조가 되신 이혜연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 이혜연 선생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그 부분은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일본의 연구자들 중 극히 일부는 이혜연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인들이 이혜영 선생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장 이사장님은 일본 쪽에 많은 조서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아마 하셨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봉길 의고에 대해서는 일본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본창에 대해서도 일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본창은 도쿄 한복판에서 일왕을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폭탄 던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한 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를 노린 그러한 위고였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죠. 실제 당시 일왕이 폭탄으로 죽을 그러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일본은 특히 완족에 대한 그러한 살해 위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대만에서는 초명하라는 그 의사가 대만을 찾아간
이거는 1928년이었는데요. 대만을 찾아간 히로히토의 장인을 족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완전한 성공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그 일본 왕실은 상당히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위고였습니다. 오늘 그 손녀분이 와 계시고 유주경 그 국회의원님 와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게 일본의 시각이니까 좀 실망하시면 안 돼요. 네,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일본은 또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1932년 4월 29일이었죠. 그때 한인애국단의 윤봉길이 상하이 한국공원에서 열린 당시 히로히토 일왕의 생일 축하 잔치였습니다. 거기에 폭탄을 던져서 시라이시 육군 대장 등 2명을 살해했습니다. 기타 다수가 증견상을 입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실 그때까지 임시정부를 거의 무시하고 있었던 장개석이죠. 장제스가 임시정부를 인정하여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봉길의 위고로 인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단센되는 혹은 거기 1945년 일본이 패망하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9월 2일에 일본은 무조건 한복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서 연합국에서 마련한 미즈리호라는 근함 위에서 서명식을 했는데요. 그때 서명한 사람은 이때 윤봉길 의사의 위고로 왼쪽 다리를 잃은 그러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윤봉길의 위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한국을 독립시켰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시데미츠라는 당시 외상이었습니다. 자, 잔제스가 감격해가지고 중국의 100만 대응도 못한 일을 이르게 조선의 천년이 해냈다라고 하여서 그때까지 무관심했던 임시정부에게 다 총폭적인 이게 지원을 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일단 윤봉길에 대해서도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는 일단 일본의 시각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님께서는 조금 잠셔야 할 텐데요. 네, 일본은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본이 테러리스트라고 모든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또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본격적인 시작은 안중근이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스가 관방 장관이에요. 스가 총리가 된 이전에 아베 내각에서 그렇게 관방 장관을 지냈을 그 스가가 그때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로 알고 있다. 이렇게도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이 독립운동가에게는 그러한 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그 이유는 독립운동가 혹은 조선의 독립군이나 관복군 혹은 그러한 공식적인 단체의 그 일원으로 인정하면 일본의 걱정은 이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하고 싸운 것이다. 이게 교정극으로 그 승격시킬 그러한 의도가 한국에는 있다. 바로 하나의 국가로서 당시 임시정부라는 국가가 존재했다. 그러면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45년 한국이 독립된 이후 미국은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하여서 그때 대한민국을 그렇게 독립국이었다 임시정부까지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일본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우리는 독립투쟁했다라고 하면 영국이 배상금을 엄청나게 지불해가지고 망한다. 그래서 영국이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러니까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조정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러한 인정을 받았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관복군과 일본의 배만이죠. 이제 관복군이 만들어집니다. 이 관복군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장합니다. 관복군은 한 번도 일본군하고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시군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러 가지 활동을 관복군은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하기는 그 시간도 없기 때문에요. 이 자료는 다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일본의 주장, 이것은 관복군이라고 해도 사실 중국군이 아니었냐. 장교 56명 중 43명까지 중국 장교가 들어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도 일본에 이혼당하는,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본 자료로 제가 뽑았기 때문에 혹시 숫자가 다르면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 보고도 합니다. 이거는 일본이 대표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관복군이 선전 보고문을 발표했죠. 유명하죠. 이러한 대일 선전 성명서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발표했을 뿐 일본 정부나 일본군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식적인 선전 보고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착하지 않았는지, 도착했는데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지, 혹은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지, 이거 일본이 잘하거든요. 일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대표한 전쟁이 시작된 초기의 문서는 다 태워버렸다. 이게 45년 8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요. 시간이 좀 있었어요. 8월 15일에 일왕이 이제 무조건 한복 선언하죠. 그러나 9월 2일에 무조건 한복 문서에 서명하기까지 19일간의
공백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 게 뭐냐? 주요한 문서를 다 태우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조선 전도부를 보면 화요니 위에 올라가 있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고요. 일본에서도 일본 지원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 정부에서 중요한 문서를 19일간 열심히 태웠어요. 네, 이러한 내용. 그래서 문서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소련의 침공으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일본군은 태우는 데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묻었어요. 그 묻은 것이 요새 중국 정부에 의해서 많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훼손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일부만 읽을 수가 있는 그러한 문서들이 많지만 중국은 그러한 관동군, 당시 만주를 지배했던 일본 관동군의 자료 발굴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임시정부를 그냥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려고 했다라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OSS라고 했어요. 그 이후 CIA가 되는 그 조직하고 이제 김일성 선생님이 그 마지막에 그때 한반도 침입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광복군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침입하기 직전에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이게 김구의 원한이 된 거죠. 바로 이게 당시에 OSS의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이범석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자, 김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바로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해가지고 일본이 먼저 항복해 버렸다. 이게 어떡하나? 일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반도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을 다시 한번 노예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은 충분히 싸울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상당히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너무나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으로 독립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북한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북한 쪽에서는 이런 게 없어. 김일성 장군의 부대가, 김일성은 그때는 소련에 있었지만, 네, 제88 부대라는 것이 함께 내려와요. 이거는 초선인 부대였어요. 소련군하고 함께 북한을 해방시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 때만 일본 이겨야 된다. 이게 없어. 북한에. 네, 한국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5년 이후의 이야기죠.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미근조이라든가 그러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소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방, 독립 이런 관점인데, 남한에서는 먼저 여운효이라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움직인 이유는 먼저 라디오의 단파 방송으로 일본의 배망을 조선 전도부는 알았습니다.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남한에서, 남한이라기보다 그때는 남한이 아니니까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여운형, 독립운동가로 상당히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여운형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인의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준다면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조선 전도부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지만 조선 전도부는 여운형에게 항복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운형에 대해서 들어온 그 이후에 들어온 미 근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세력이다. 바로 다른 당시 한국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빠르게이다 라고 미 근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운형은 완전한 빠르게이는 아니었죠. 중간 쪽이 입장에서 좌우 합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한번 선포되었지만 무산이 됩니다. 그 이후 1948년까지 가는 것인데요. 오늘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좀 네네. 받겠습니다. 혹시 그 호사카 주신 강의에서 그 궁금증이라든지 또 약간의 부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회장님. 자, 일본 쪽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 저도 이게 일본선 이렇게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점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일본 이토 히로부미는 병합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보고는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에 돌아가셨거든. 네네. 그러니까 10년의 얘기를 먼저 10년은 병합이 1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죽은 후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병합론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통치를 하느냐 이것이 양론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병합적으로 더 많이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시각.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909년에 일본의 사이온지 내각이라는 데서 이토 히로부미도 참여해가지고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한반도를 병합한다라는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살됩니다. 그러니까 1910년이 시행하는 시기였고 결정은 바로 1909년 그 안중근에게 사살되기 이전에 병합이라는 일본의 그 방침 자체는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저 헤이그 때문에 네. 가속이 붙었다. 네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봉오동은 언급을 안 하고 청산리만 언급했다는 것은 일본 쪽의 잘못이 뭐냐면 봉오동 때문에 청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봉오동에서 기습을 당하니까 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나남에 있는 19사단 75연대에서 완전히 더 중무장을 해서 가서 한 것이 청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리만 있고 봉오동 없으면 그는 역사를 반쪽만 얘기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일본 쪽에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회영 언급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언급이 적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아나키스트 독립운동은 언급을 아주 해요. 네네. 예를 들면요, 일본 그
왕궁을 공격한 것이 아나키스트가 먼저 했거든. 김지석이가. 아, 네네. 네, 그런데 김지석은 싹 없어지고 32년에 이봉창만 지금 아, 예. 역사 연구포거든요. 네. 이상해요. 아하. 이상해. 네. 근데 그 후에 나석주, 김상호, 김상명 이 아나키스트들의 이 무장 투쟁이 많은데 네. 전부 여기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예. 한국과 일본이 그런 같은 경향이 있어요. 아, 아나키스트 운동은 평가 절하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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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참고를. 알겠습니다. 네, 네. 박열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박열. 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예,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여운형이 엔도와 얘기를 했다는데 한국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엔도가 먼저 송진우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송진우는 겁을 했다. 예, 예. 그러니까 여운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순서가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송진호가 한 사실은 없다. 그건 송진호가 꾸미는 말이다. 여운형도 그만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좌파들은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거는 송진호 쪽이 말이 맞는 아, 예. 일본도 그렇게 손진우가 더 고절을 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예, 그럼 이상으로 아주 결정적인 강의가 그 오사카 선생님 말씀 중에 논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현대 역사학이라는 게 그 지금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되게 중요하지만은 해석주의 경향도 강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아주 공감이 가는 것 같고요. 특히 같은 사건을 양국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해석주의에서의 공통점 찾는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제3차 우당 교육 콜로퀴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 있다가 8월 25일 날은 요새 뭐 논란도 많이 되고 있지만은 한중 관계 입장에서 한번 우리 되돌아보자 입장에서 나유진 중국분입니다. 나유진 중국 화련의 상무이사님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대화 나누실 분들은요 잠시 좀 대화하시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우중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